자, 25강 국민국가의 수립 부분입니다. 요쪽은 선생님이 되게 난감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소개될 이 부분이 원래는 한 학기 분량입니다. 우리 중학교까지는 이 부분을 압축해서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이 부분을 한 학기 동안 되게 자세히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 학기 분량을 선생님이 한 20여 분 내에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난감하고 흐름 위주로 소개하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반복해서 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본 수업이나 나중에 별도의 수업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작년에 쌤 만든 영상들을 보면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근대사라고 합니다. 근대사, 한국 근대사. 한국 근대사는 이 대원군 집권, 흥선대원군부터 우리 해방 직전까지를 근대사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대원군 집권부터 한일 병합,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는 부분까지 간단히 볼 겁니다. 정말 간단히. 자,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냐면 우리 앞서 배웠던 부분이 세도 정치였어요. 순조, 헌종, 철종, 나이 어린 왕들이 등장하면서 외척들이 깝쳤죠. 그러다가 고종이 왕이 됩니다. 이 고종. 근데 고종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때 고종이 왕이 되었지만 왕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요. 그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르거든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어요. 이때 서양 세력이 와서 무역하자 그랬는데 이 통상 요구를 거절했었어요. 그러면서 충돌합니다.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둘 다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병인양요는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왜 쳐들어왔냐면 앞서 있었던 병인박해를 구실로 박해라는 것은 천주교 신자를 죽인 건데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프랑스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를 훔쳐갑니다. 이것이 프랑스에 있던 거 의계 위주로 우리나라가 돌려받았죠. 자, 신미양요. 미군이 강화도를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그 배경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 배예요.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무역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먹을 것도 주고 달랬는데 얘네들이 싸가지 없게 굽니다. 우리 사람들도 괴롭히고 나쁜 짓을 일삼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가 그 평양 앞에 대동강이 흐르거든요. 거기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비밀로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어제연 장군이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멸하고 신미양요는 미국이 승리하게 됐죠. 이게 그 당시 때 그림이에요. 어제연 숫자기로 해서 어제연 장군 깃발이 여기 이게 장군 숫자라는 글자거든요. 이 깃발을 미국 애들이 미국에 가져갑니다. 미국에 가져갔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연 숫자기는 신미양요랑 관련되어 있고 이 일이 끝나고 전국 방방 곳곳에 대원군이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서양 세력이 침범하는데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과 친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비석 척화비가 신미양요 이후에 건립되죠. 근데 고종이 친정합니다. 직접 정치해요. 왜냐면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대원군이 대신 정치했잖아요. 근데 74년부터는 고종이 나이가 작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근데 고종은 대원군과 다르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보다는 좀 교류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찰나에 체결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에 체결됐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는 일본 배인데 강화도 지역을 어슬렁댑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우리 해군이 대포를 쏴서 경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강화도를 점령하고 조약을 체결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일본 유인한 조약이죠. 핵심 내용은 이 세기 항구를 개항하고 영사재판권을 달라고 했어요.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치외법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 일본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치외법권. 근데 일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땅에서 일본 애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은 일본 애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사재판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평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사재판권이고 우리나라 해안 측량을 하겠다라고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지역은 최초의 조약이긴 하지만 최초 근대적 조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자,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이제 항구가 열렸어요. 이 열린 항구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겠죠. 서양 문화든 발달된 일본의 문화든. 그래서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 개화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위정척사파들.
그래서 개화정책, 위정척사. 개화정책은 서양 문화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리 기모 아문이라는 거 만들고 개화정책 실시했고 별기군이라 해서 신식군대를 만들었어요. 여기 별기군 신식군대 있고 온요 사건 강화도 지역 배경이 된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런 개화정책에 양반들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최익현 등이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최익현, 김옥규는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개화를 추진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이 충돌하게 되죠. 그 충돌한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동이라 뜻인데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또 구식군대가 차별받아요. 여기 신식군대 별기군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총도 주고 월급도 빠방하고 보너스도 주고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들은 월급이 13개월치 물리고 차별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개화 정책에 불만이 있던 도시 빈민들과 구식군들이 같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이모군란이라고 하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청나라가 여기 진압을 했는데 청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개화정책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이 약간 늦춰지게 돼요. 근데 개화파 중에서 빠른 개화를 원했던 사람들이 급진개화파라고 하는데 김옥균이 대표적이에요. 되게 혈기왕성한 되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일본처럼 개화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청나라가 간섭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 일으켜요. 그래서 우종천국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입니다. 김옥균과 그 친구들인데 이 급진개화파가 우정천국, 우체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인데 여기다 불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3일 동안 권력을 잡고 하고 싶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고종과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다시 끌어들여서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근대화 운동이라 보면 되는데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뒤를 이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터집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고부밀란, 전라도 고부란 지역에 조병과 사토가 있었는데 나쁜 짓을 합니다. 이걸 따지니까 따지는 농민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걸 조사하고 내려왔던 서울의 관리들이 농민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농민들이 정봉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라도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라도의 큰 도시 전주선을 장악하고 기세등등하게 진행이 되죠. 당황스러운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와요. 근데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불러들였지만 일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치 않은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동학 농민군들과 조선 정부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주 화약이라고 해요. 전주 화약. 전주에서 화해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농민들이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고 농민들이 원했던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해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것이 갑오개혁이에요. 그리고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동학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부랑 화해도 하고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 들어가서 왕을 위협하고 청나라하고의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고 일본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목적이 일본 몰아내는 거죠.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지도자였었던 동민군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 만석부라는 것은 이 고부 지역 조병갑의 횡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비석이에요. 그리고 사발통문은 동학 농민운동 때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통문, 지금 SNS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동학 농민 때 여기서 개혁 잠깐 했었잖아요. 뭐 신문제 폐지 등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 때는 외세를 배척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일본 몰아내려고 2차 봉기 일어났었죠. 외세 배척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 근데 일본이 아까 이 경복궁을 침략하고 우리 왕을 위협해서 개혁을 강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시되는 개혁이 갑오개혁이에요.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진행 도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아까 여기 일어났었죠. 그리고 왕을 위협해서 갑오개혁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 1894년에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청일전쟁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고 개혁을 시작했으니 이걸 갑오개혁이라고 하고 신분제 사라집니다. 과거제 사라지고 그 당시 때 여성들 재혼을 금지하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발령 시행하고 태양력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양력 쓰고 있죠? 음력 말고 이때부터예요. 단발령은 머리를 깎은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굳이 구별하면 이것은 갑오개혁이고 이건 을미개혁이에요. 갑오년에서 을미년 2년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갑오을미개혁이라 하는데 큰 틀에서는 갑오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을미사변 볼게요. 을미사변은 무슨 일이냐면 아까 여기 청일전쟁이 터졌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일본은 청나라한테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청나라한테 땅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요동반도랑 타이완 대만이죠. 그래서 이때 이래로 대만은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요동반도, 중국식 발음은 랴오허 반도인데, 랴오등 반도, 이쪽을 가져가지 못하게 삼국이 간섭합니다. 요동반도를 가져가지 못하게.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랑 독일랑 프랑스가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러시아 중심이 돼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못 가져가죠.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조선 입장에서 보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그럼 일본이 더 센 것처럼 보였는데 러시아가 간섭하는데 일본이 깨갱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더 세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친러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명성황후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친러 정책을 추진하는 명성황후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우사냥이라고 해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 자기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그 당시 때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공사관이라 해서 아간파천, 왕의 이동을 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숨어 있어요. 여기 러시아 공사관인데 한 나라 왕이 공사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근데 대가를 치러야죠.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가 간섭합니다.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권을 요구합니다. 이권은 돈이 되는 권리, 이득이 되는 권리인데 철도 까는 권리라든지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뭐 나무, 삼림 체벌권이라든지 이런 돈이 되는 권리들을 러시아한테 빼앗기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 쪽쪽쪽 빨리게 돼요. 이런 거를 보다 못해서 생긴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 등 지식인들이 만들었는데 왕이시여 쪽팔립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숨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라고 요구도 하고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관 같은 것을 건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힘이 약한 이유가 민중들이 무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몽 활동이 시중합니다.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민중 깨우치기 위한 계몽 활동. 계몽이 무식한 사람들을 좀 유식하게 바꿔주는 걸 계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도 열었는데 관민공동회라고도 해요. 관리가 참석한 만민공동회를 관민공동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뭐 연설하냐면 이권 침탈을 반대해요. 여기 이권 빼앗긴다 그랬죠. 이런 권리들. 이거 저지시키고 헌의육조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가 만들어질 뻔했었어요. 이게 헌의육조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독립협회가 왕 쪽팔리다 그랬죠. 궁궐로 돌아오라고. 왜 러시아 공사에 숨냐고. 그래서 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탄생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황제의 즉위를 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왕의 국가였었잖아요. 왕. 중국이 황제였었는데 우리도 황제를 표방합니다. 근데 황제는 즉위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 환구단이라 해가지고 바닥은 네모난 공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붕은 둥그란 건물. 네모가 땅을 뜻하고 둥그란 것이 하늘을 뜻하는 공간인데 중국에 가면 황구단이 있어요. 중국 황제가 즉위하는 곳. 근데 우리는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황제가 되면서 우리도 황구단을 급조해서 만들고 여기서 즉위를 합니다. 황제는 또 자기만의 연호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만들고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민국 국제가 황제한테 관할을 몰아준다는 내용도 있고 광무개혁은 구본 신차 및 기본 내용이에요.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고한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는 과거 중심적인 개혁이 구본 신참 광무개혁입니다.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가 어디인지 체크해서 땅 문서를 나눠줬어요. 지계, 그리고 산업과 실업교육,
기술교육 같은 것을 강조했던 것이 광무개혁입니다. 고종 황제가 되고서 서양식 복장한 모습이죠. 독립신문과 독립문, 독립협회 활동 내용입니다. 자, 대한제국은 생겼지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져요. 근데 이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10년 한일 합병까지 요 대략 6, 7년 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히 망해갑니다. 요 시기를 국권 피탁이라 그래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시기다. 다행히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 국권을 빼앗기는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을사늑약이에요.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근데 늑자, 강제 늑자를 써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강조하고 있죠. 을사늑약. 러일 전쟁 중이에요. 일본이 승리 후에 강제로 체결한 모습이에요. 아까 여기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겼죠. 청나라는 아웃됐어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겼죠. 러시아도 아웃됐어요. 우리 한반도를 노리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승인하에 일본이 마음먹고 체결한 조약이 을사늑약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갔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외교권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일본의 허락 없이는 우리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주권이 없는 거지. 통감부는 통감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최초의 일본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통감부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지요. 이 통감부는 훗날 한일합병 이후에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하죠. 그 전신이 통감부예요. 통감총독. 최초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여기는 안중근한테 총에 맞아 죽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요 시기 때 독도를 일본이 빼앗아 갑니다. 일본의 독도에 가장 가까운 땅이 시마네현이에요. 그래서 시마네현에서 시마네현 고시라는 걸 발표를 해서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고, 주인 없는 땅이라고 러일 전쟁 중에 빼앗아 갔어요. 전쟁 중에 경황이 없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일본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 땅이 비어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 일부러 비워놨거든. 왜냐면 일본 애들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세금을 안 내고 도망치는 애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부러 비워놨었습니다. 명백히 그 전부터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었었다는. 그 당시에도 근거가 있어요. 일본 측의 태정관 지령이란 부분이나 그 당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명백히 우리나라 땅임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이 을사늑약이 이름도 말해주지만 강제로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당하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을 네덜란드에 보내서 강대국 회의에 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활동을 시켰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외교 활동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요걸 핑계로 우리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들이었던 순종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순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력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나고 무력이 아니라 교육, 산업, 언론 통해서 간접적인 힘을 키우자. 애국개몽운동.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병, 무력으로서 무찌르고자 했던 부분이 최익현, 신돌석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연합 의병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동대문 밖 심리까지 갈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 있었지만 끝내 일본한테 진압이 됐죠. 최익현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대마도에 끌려가서 단식투쟁하다가 죽게 됐죠. 신돌석은 평민 출신이었는데 의병장을 했었던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의병처럼 직접적으로 총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똑똑해지자, 산업을 통해서 회사 세우고 돈 벌자, 언론을 통해서 똑똑해지자, 이런 간접적인 힘을 기르고자 했던 게 애국개몽운동이고 대표적인 것이 신민회 활동입니다. 신민회는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세웠어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고자 했어요. 또 만주 지역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의병과 비슷한 활동, 무기도 사들이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나름대로 의병을 키우고자 했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중요해요. 신민회가 세운 대성학교, 신민회랑 관련 있었던 안창호, 신민회 인사죠. 안창호는 이 대성학교에서 같이 교사로서 활동도 했었죠. 헤이그 특사 모습이고 안창호 대성학교는 애국개몽운동, 신민회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안중근 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안중근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곧 다가오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이 사형을 선고받은 날로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빚을 1,300만 원 강제로 빌려줍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일본한테 굽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갑자란 운동, 국제보상 운동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일본한테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보내고 외교 못하게 돼 있는데 외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고종 강제 퇴위,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일합병. 그래서 요 순서나 같은 거예요. 을사늑약, 고종 쫓겨나고 군대 해산시키고 한일합병. 한일합병 모습이죠. 경복궁의 가운데 일장기가 나부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하고 1945년 8월 15일까지 대략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게 되죠.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에 연표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대원군이 집권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심의양요 일어났고 나이가 찬 고종이 친정을 했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어요. 최초로 개항이 있었고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열린 항구로 개화정책이 실시가 됐고 그에 반대했던 위정척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개화정책에 별기구인이 창설되었고 반대했던 최익현도 있었고 이 둘이 으르렁대다가 충돌한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겉으로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지만 99군인뿐만 아니라 개화정책에 불만이 있었던 빈민들도 같이 했었다라는 거. 청나라가 진압했죠. 근데 청나라가 간섭을 하죠. 그래서 개화정책이 늦춰져요. 그래서 급진개혁파 김옥균 중심이 돼서 우정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갑신정변. 빠른 개혁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또 청나라한테 진압이 됐어요.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1894년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순서 고부의 조병과 깝침, 전봉준의 1차 분기, 전주성 장악하고 전주화약, 집강수를 통해서 개혁했었죠. 근데 외세가 들어오니까 외세를 또 일본이 깝치니까 일본 몰아내기면 2차 분기. 그래서 이 순서 알아두고 그리고 신분제 폐지 등의 농민들의 바람이 녹아 있었다라는 거. 이 와중에 동시에 청일전쟁 벌어지죠. 또 갑오개혁 일본이 강요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 일본의 강요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때 좀 봉건적인 건 폐지가 되고 새로운 것들 단발령이나 태양령은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을미사변이 벌어졌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하는 일이 벌어지고 러시아하고 친하고자 하는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이었죠. 겁먹은 고종도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간 아간 파천이 벌어졌죠. 쪽팔리고 왕이 도망갔어요. 또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러시아한테 수많은 이권들을 빼앗깁니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단체가 독립협회, 서재필 등이 주장했었고 독립의식 일깨우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권 침탈에 저항했었던 독립협회. 쪽팔립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실제 돌아왔죠. 90주년 대한제국이 성립됩니다. 황제 즉위식을 여기 환구당에서 가졌고 9번 신참하에 광무 개혁을 했었습니다. 지계 발급하고 기수교육 강조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나라가 망해가죠. 국권 피탈기라는 거.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러일 전쟁이고 을사조약 때 외교권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왕이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 보내니까 고종을 잘라버렸죠. 아들한테 황제권을 물려주고 끝내 한일 병합. 하지만 이대로 결론은 망했지만 망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국권 수호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 보낸 부분도 있었고 부력으로 저항했던 항일병, 장기적으로 힘을 키우고자 했던 애국계몽운동, 안중근의 개인적인 이토 히로부미 사살, 나라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 이런 노력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망해가는 구체적인 과정, 을사늑약, 고종퇴위, 군대해산, 한일병합 요 정도. 한 학기 분량을 선생님 지금 24분째 찍고 있는데 25분 안에 정리한 거예요. 말도 상당히 빠르지만 여러분들 요 흐름 꼭 한번 정리해보고 교과서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잘 솔직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워낙 압축해놓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 때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또 판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작년에 찍은 영상 보면 되게 자세히 정리된 거 있을 거예요.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6강 국민국가의 수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쪽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일제강점기 시대를 세 시기로 나누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해서 해방 때까지 세 시기로 나눠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10년대랑 20년대를 나누는 기점이 되는 사건은 3.1운동입니다. 일본이 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저항을 했고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식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 본토를 침공하는 중일전쟁, 태평양 일대를 침공하는 태평양 전쟁. 이 전쟁이 이 세 번째 시기에 주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 이후냐 세 개로 나눠서 식민 통치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제 식민 통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하고 20년대는 문화 통치기라고 하고 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 통치기 혹은 황국 신민 통치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보통은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무단 통치기, 말 그대로 무단으로 통치를 했어요.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건립을 하고 조선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다음에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보통 경찰이 우리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헌병 경찰, MP,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군인 경찰이에요. 그래서 총칼을 들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했고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이거 나오죠. 이 태형도구 십자가 틀에 조선 사람들만 때렸어요. 조선 사람들만 엎드려 뻗쳐시키고 엉덩이를 까서 회초리로 때리는 조선 태형을 가했었고 즉결 처분권, 재판 없이 즉결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던 시기,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했던 시기가 무단 통치기예요. 역시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 헌병 경찰 사진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10년대 모습이라는 거.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3.1운동으로 저항을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항을 하니까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어요.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기라고 합니다.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유화 정책이에요.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 군인이 아닌, 그건 한 번도 없었고, 보통 경찰제 해주겠다. 하지만 경찰 수나 장비가 대폭 늘어나서 양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보통 기술이나 기술 교육 등 하등 교육만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언론을 허가하겠다 했지만 검열 감시가 심해서 이시나 마나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문화통치기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일본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시기.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들 나오면은 30년대 이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사 참배 강요.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사를 강제로 참배시켰어요. 그리고 일정 시가 되면은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시켰고,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강요를 했었고, 황국 시민 서사를 암송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제국 황제의 신하이다라는 것을 달달달 암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을 강요했죠. 창씨 개명이라고도 하죠. 우리말 역사를 금지시켰고, 그래서 신사 참배, 남산에 있었던 신사예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시키는 공송요배, 그리고 암기시키는 황국신민 서사. 그래서 위에 거는 1910년대 사진이고 아래 거는 30년대 이후의 사진이라는 거, 시기 구별할 때 힌트로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아까 10년대랑 20년대 나누는 기점이 3.1운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합니다. 배경은 일본이 무단을 통치하고 때마침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들한테 영향을 주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8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황제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설이 유포가 되면서 3.1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대표 33인 들어갔죠. 종교계랑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탁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서 서울 전국으로 확산되고 해외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관순 의거죠. 유관순 천안 출신인데 천안 아원의 장터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끌려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화성 제암리의 마을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밀어넣고 거기다 불질러서 학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원래 3.1운동은 원칙적으로는 비폭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차 폭력이 쓰였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3.1운동이 갖는 의의는 이것이 끼친 영향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지만 산발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보령, 어느 날은 서천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연계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휘할 어떤 메인 센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겉으로나마 바꿨습니다. 무단 통치하던 것을 문화적으로 통치를 바꿨죠. 하지만 아까 봤었지만 겉과 속이 달랐었던 친일파 양성 목적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3.1운동 결과 탄생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펴볼게요. 해외 여러 곳에 생겼지만 사방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입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았다는 건데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대통령제를 표방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연통제랑 교통국을 운영을 해서 국내의 비밀 행정망과 어떤 군자금을 모금하는 창구 역할을 했었고 신문 발행하고 공채나 의원금 모금을 해서 운영 자금으로 썼고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쫓겨서 충칭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유관순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고 원래는 얼굴이 좀 갸름해요. 지금 고문 받아서 얼굴이 부어서 그렇고 화성 제암리 불에 탄 흔적들이 남아있죠. 태워서 예배당을 태워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1 만세운동 시위 장면이고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 모습이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내에 있었던 민족운동이고 네 번째는 해외에서 민족운동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일단 일제가 통치하기 때문에 대놓고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과 사회 운동. 왜 구별하냐면 192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집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냐 민족주의 계열이냐. 우리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여기가 좌파가 되고 여기가 우파가 됩니다. 자, 먼저 우파 민족주의 계열 운동 볼게요. 우파는 힘을 키우고자 했었습니다. 뭐 직접적인 총칼 힘도 있지만은 돈을 벌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해서 아니면 좀 똑똑해져서 저항을 하고자 힘을 키우고자 했는데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샀어서 우리 민족 기업을 키우자라는 운동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사람들이 1천만이 1원씩 모아서 대학교를 세우자. 일본이 대학교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고등교육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리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자.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 한글 보급 운동이 있는데 언론사랑 연계해서 벌어지는 운동이에요. 그중에서 분화로드 운동은 이 분화로드라는 뜻이 러시아어인데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농촌 마을 속에 있는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자. 무식한 걸 탈피시켜 주자. 이런 운동을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민족주의 계열 운동은 어떤 돈을 벌거나 대학을 세우거나 문맹을 타파하거나 이렇게 힘을 기르고자 했던 운동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어떤 계층을 독려해서 계층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여기 보면 농민, 노동자, 백정, 청년, 소년, 여성 등 그 당시 때 돈 많은 어떤 지주나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이 아니라 못 살지만 또 약자이지만 그 계층별로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운동을 펼쳤던 것을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운동을 불러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소작쟁이, 노동쟁이처럼 지주들한테 저항하거나 어떤 사업주들한테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여기에 자세한 것들은 뒤에 다음 시간 다시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 운동이구나. 우리 민족 둘로 쪼개졌구나. 흐름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근데 여기 신간회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이 둘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을 합친 운동이 신간회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손잡은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있어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일본에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손잡고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좀 얻어서 재량권을 좀 얻자. 일본과 타협하는 변절자들이 되겠죠. 기회주의자들. 근데 비타협적이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고 만든 민족협동전선이 신간회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령을 보면은 단결하자. 정치 경제적 각성하자. 여기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기회주의를 멀리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말하겠죠. 일본과 타협하는 애들. 그래서 신간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운동도 있었습니다. 60만세 운동. 우리 고종이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3.1운동이었죠. 그 아들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일어난 운동이 만세운동이 60만세 운동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장례식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근데 일본에 삼엄한 감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 통학열차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나 봐. 근데 조선인 학생들도 있고 일본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때 일본인 학생 후쿠다라는 놈이 거기 탔었던 이 여자예요. 이 박기옥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의 여자 머리 댕기머리를 막 땡기면서 희롱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열차칸에 박준채라고 하는 이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박준채가 그 희롱하는 일본인 후쿠다를 꾸짖어요. 어디 남자가 여자 머리 땡기면서 깝치느냐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었더니 이 후쿠다가 조센징이라는 말을 내뱉죠. 그래서 박준채가 그 조센징을 내뱉은 또 깝친 후쿠다를 때리면서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조선인 한국인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조선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조선인 학생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동맹 휴학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전국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한일 학생 간 충돌이 계기가 되었지만 전국 규모로 만세를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 여기에 요 신간회가 지원해준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기로 학생의 날이 제정이 되기도 해요. 11월 3일이죠. 자, 그래서 60 광주학생항일운동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던 조선학회도 있었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 활동이에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무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일본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무력을 사용합니다. 10년대는 한일합병 직후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고 20년대 첫 전투가 봉오동 전투예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보냈는데 김자진 장군이 인솔하는 부대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죠. 선생님 여기 김자진이라고 대표적으로 썼을 뿐인 거지 연합부대예요. 홍범도도 여기 같이 참여했었고 청산리 대첩이라 할 정도로 엄청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만주 지역에서의 승리입니다. 만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지도에서 확인해 줄게요. 근데 이렇게 큰 전투도 있었지만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등 우리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3부로 쪼개져서 다시 재정비도 했었지만 만주에서 활동은 일본이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만주에서 활약을 하는데 이런 부대들이 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요 40년대 한국 광복군을 꼭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까 여기 충칭으로 이동했었다고 그랬죠? 충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정규 국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군. 그 당시 때 2차 세계대전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암호 해독이나 포로 신문 이런 활동을 영국군 따라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OSS랑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를 강조한 이유가 준비를 다 끝나고 D-Day까지 정해졌었어요. 말 그대로 한반도로 진공을 해서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작전이었는데 실행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갑자기 45년 8월 15일 항복을 하면서 이 국내 진공 작전이 준비만 됐지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김구의 일기장에 안타까움이 녹아나 있죠. 김구 일기장을 보면은 백범일치죠. 일본이 패망하다니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진 소리와 같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 일본이 패망하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자,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 상당히 중요한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 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랑 40년대 한국 광복군만큼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식 군대가 전쟁한 것도 있지만 폭탄을 던지면서 의료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두 개 있습니다. 의열단, 한인애국단. 김원봉이 조직한 게 의열단인데 김원봉은 일제가 현상금을 걸었던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몸값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혁혁한 공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휘 아래 나석주나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등이 일본의 주요 기관 혹은 주요 인물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나석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토지조사 사업 때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은 것을 관리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억압하던 그러한 기관에다 폭탄을 던진 사람 나석주. 자, 한인애국단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어떤 산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구가 조직했기 때문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봉창은 일본에서 일항이 탄 마차에다 폭탄을 투척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일항을 직접 노렸다는 부분. 그리고 윤봉길은 상하이에 일본이 쳐들어오거든요. 일본이 상하이 쳐들어왔을 때 상하이를 차지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그 축하식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훈코공원에 있는 일본인을 향해서 우리가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물병 폭탄이에요.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고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일본 고위 장성들, 고위 관료들을 희생을 줬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윤봉길이죠. 자, 여기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주역이고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 주역이고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 나석주는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죠. 아까 여기 실력 양성운동 사진 안 봤네요. 대학교를 세우자, 민중들을 깨우쳐주자. 그래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같이 합친 운동 신간에 여기 적어서 안 보이지만 대동단결이라 써놓은 거예요. 한반도 각지를 연결해서 대동단결 하나로 뭉치자. 그러니까 타협적이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우리 합치자. 이런 운동 있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일제시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 그래서 무단통치기 때 총독부랑 헌병기 경찰을 통해서 억압했다라는 거. 문화통치기는 겉으로는 유화 정책이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한 악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 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통치기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10년대랑 20년대를 나눈 기준은 3.1운동이었습니다. 일제 무단통치랑 민족 자결주의가 원인이 되었고 유관순 의거, 화성지원의 학살 사건 등 기억해줘야 되고 그것이 끼친 의의가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통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민주공화당 정부였었고 대통령을 뽑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따로 있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사회운동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 벽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힘을 키우자 했던 운동들 이 세 가지 알아두고 사회주의 계열 운동은 각 계층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었었다는 거. 이 둘이 마냥 싸운 게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손을 잡았고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순종이 죽음을 계기로 60만세 운동, 한일학생 간 충돌의 계기가 돼서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것은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제2의 3.1운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효의서의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입니다. 20년대 첫 전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만주 일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40년대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이
충칭해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활약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의열투쟁했었던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했고 나석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봉창, 윤봉군들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27강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쪽은 개항 이후에 외세가 우리 민족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살펴보는 단원이에요. 먼저 위쪽 표를 볼게요. 강화도 조약부터가 개항인데, 개항 이후에 외세의 경제가 침탈해 옵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병이 되죠. 그래서 요 시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제 시기는 우리가 세 시기로 나눈다고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일제가 우리 민족 경제를 어떻게 침탈해 왔는지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쪽 부분, 개항 이후. 그래서 개항 이후의 침탈 부분을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정리해서 볼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항구가 세계 항구가 열렸죠. 이런 세계 항구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제한된 육지 내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항구 주변에만 이렇게 머물 수 있었는데 그 공간을 개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무역을 개항장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 주변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쌀을 일본이 자기네 면직물과 교환하는 형태였었습니다. 쌀을 사들이고 일본이 근대화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면직물을 파는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쌀이 쪽쪽쪽 일본에 빨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쌀 가격이 폭등하고 또 일본의 좋은 면직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전통 수공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항장 무역, 항구 주변에서만 무역을 했었다.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사건이 바뀝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내지, 안내자예요. 안쪽까지 외국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먼저 들어오고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인 간의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 조선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청나라 상인도 일본 상인도 우리나라 육지까지, 서울까지, 내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내지에 있었던 우리나라 상인들 있죠. 우리나라 상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까 개항장 무역은 항구 주변에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진 않았는데, 이 내지 무역, 서울까지도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파전 기억나나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고 겁먹은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신변은 안전할지 몰라도 러시아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권 침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권, 여기 나와 있지만 철도, 광산, 삼림 같은 우리나라 돈이 되는 권리를 러시아가 요구합니다. 근데 러시아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러시아한테 이런 이권을 주면은 다른 나라가 갖고 있던 이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할 때 최혜국 대우 조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가져가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최혜국 대우 근거로, 야, 러시아도 저거 줬으니까 우리도 최혜국 대우 조건으로 또 줘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이권을 똑같이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 이권이 최혜국 대우 근거로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 요 아래 사진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철도가 나옵니다. 경의선, 경인선, 경부선. 우리나라 철도, 요 철도 일제시대 때 막 거의 깔리게 되는데 이 철도들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나무, 삼림 채벌권은 거의 러시아가, 그리고 광산은 미국.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많이들 빼앗아가는데 아간파천 이후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망해가는 국권 패탈기 있죠.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서서히 망해갔잖아요. 그때 일본이 황무지를 요구했었어요. 황무지를 못 쓰는 땅을 지들이 개간해서 쓰겠다 요구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쓰던 백동화, 동으로 만든 화폐라든지 엽전, 상평통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일본 화폐를 쓰도록 교환을 해주는데, 교환을 1대1로 교환해 준 게 아니라 찌그러진 거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이 결과 재정이 일본에 예속당했고 우리 전통화폐를 갖고 있던 상공인들이 몰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흐름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항입니다. 여기
항구 주변에서 쌀을 막 사들여가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반공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반공령, 곡식이 나가지 못하게 명령을 내려요. 물론 실패했어요. 상권 수호 운동. 여기 이모군란테 내지 무역으로 외국 상인들이 육지까지 들어왔었죠. 그래서 국내 상인들의 타격을 보니까 상권 수호 운동,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외국 산 좀 꺼지라고, 그리고 셔터물 다니면서 시위하면서 꺼지라고 시위했던 운동을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간 파천 이후에 수많은 이권들을 빼앗겼죠. 이권 수호 운동을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지한 일도 있었고,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권을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황무지 요구했었다 그랬죠. 보아내가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 화폐가 일본한테 애속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한테 1,300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돼요. 그것도 일본이 강요해서 진 빚이었는데, 나라빚을 국채라 그러죠. 그래서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대구에서 시작했고 언론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금연, 금주, 여자들은 비녀나 가락지를 팔아서 돈을 모금하자는 운동이었는데, 통감부가 방해해서 그리고 탄압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 한일합방 전까지는 이와 같이 일제나 외세가 침탈을 해왔고 우리 민족이 저항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 이번엔 일제시대예요. 세 시효로 역시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방식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졌었는데 일본한테 신고를 해야 돼, 새로. 근데 반일 감정도 있고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들 있죠. 공동 소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조선총독부가 빼앗아 갔습니다. 총독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빼앗은 땅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싼 값으로 그 땅을 넘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활약이에요. 그리고 10년대는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국인이 기업 설립하려면 허가를 잘 안 해줘서 어려움이 있었고,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됩니다. 산미, 생산을 쌀 생산을 증식, 더 생산을 한다. 한마디로 이때 일본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쌀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쌀을 생산을 증가시킨 후에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사업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근데 결과는 생산량은 목표했던 만큼 많이 생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져가는 수탈량은 원래 계획 잡은 대로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미치지도 못했는데 계획한 만큼 다 가져가면은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조선인들 1인당 쌀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빨간 줄. 그래서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감소했고 만주에서 잡곡 등을 수입해서 먹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계획한 만큼은 생산하지 못했는데 계획한 만큼 다 가져갔다라는 거.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이때는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 빨리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돼요. 또 관세까지 없애가지고 일본의 기업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그나마 있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자, 30년대는 일본이 전쟁하는 시기랬어요. 그래서 다 전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참기지화, 일본이 만주 등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다가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를 건설합니다. 군수공장 같은 거, 그리고 무거운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을 북부 지방에. 그리고 남쪽에는 이런 거 키워요.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 이걸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합성어예요. 남면 북양. 그래서 일본이 공산품이 원료가 부족해지게 돼요. 세계 경쟁 대공황도 있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공산품 원료가 부족해지면서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양털, 면화, 면직물 이런 것들 얻기 위한 정책을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쓰기 위한 모든 물자를 끌어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끌어다 쓰고 물건도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징용 군대에 끌고 갑니다. 지원병 지원을 받고 징병 징용은 노동력을 끌어다 쓰는 거고 지원병은 지원을 받아서 군대 끌고 가는 거고 징병은 강제로 군대 끌고 가는 거.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의 성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쌀, 가축 등을 빼앗아 갔고 고철, 녹그릇, 무기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금속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공출이란 말이 빼앗아 갔다는 뜻인데 공출이란 단어는 요때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출 나오면 30년대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모든 걸 총 끌어간 것이 30년대라는 거. 사진 먼저 볼까요? 동양척시 주식회사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 민족의 땅을 관리했었던 거. 그다음에 징용, 위안부, 금속 공출 다 30년대랑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들만 실은 거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 부분이에요. 일본이 세 시기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 경제를 침탈하잖아요.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인데 먼저 물산장려운동 볼게요. 물산장려운동은 앞서 일본이 20년대 되면 회사령을 폐지했다고 그랬죠. 관세도 폐지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을 빨리 진출시키고 싶어서. 근데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민족이 망하잖아. 우리 기업이. 그래서 우리 산업 기반을 자립을 하기 위해서 물산장려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 기업과 사쓰자. 일본 기업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우리 민족 기업과 사쓰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등 우리 민족의 그나마 큰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 경성방직 주식회사에서 좀 파생된 기업이 지금 우리 삼양 있죠. 삼양그룹, 삼양라면 이런데 이런 기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사회운동. 쌤이 앞선 시간대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 운동이라고 배웠었어요. 사회주의 계열 운동은 각계 가층을 활성화시켜서 그 어떤 계층 해방 이런 것을 꿈꾸는 운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약자들이에요. 그 당시 때. 백정. 엄밀히 말하면 백정 출신들이에요. 백정 앞서 우리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었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소, 말, 돼지 잡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최하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갑오개혁 배웠을 텐데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이 없어지면서 얘네들은 신분적으로는 평민이었어요. 백정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평등한 사회였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이 백정 출신들 자식들은 학교에 입학을 안 시킨다든지 진주에서는 이 백정 출신이 양반 출신 지나가는데 인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 차별이 사라졌지만 사회적인 차별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달라는 운동이 형평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단체도 만들었었고 형평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이었는데 근우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약을 합니다. 앞서 배웠었던 우리 신간회 있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 손잡던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우회도 역시 좌우가 손잡은 운동이라는 거. 소년운동,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자는 운동이 벌어져요. 옛날엔 어린이라는 표현도 없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같은 표현만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자 해가지고 어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린이날 잡지 어린이들을 간행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운동을 천도교 계통의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를 하게 되죠. 여기 방정환, 흡사 김정은 닮았네요. 방정환. 자, 농민운동. 자, 일본이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는 지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높은 소작료에 저항을 하면서 소작쟁이를 전개하는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소작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작농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땅 많은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럼 땅 빌린 대가로 뭘 내냐면 소작료를 냅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의 일부를 갖다 바치게 되는데 이걸 터무니없이 일제시대 때는 소작료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항한 것이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거죠. 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값싼 임금, 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취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에 있었던 일본인 관리자가 우리 노동자들을 때리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걸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소작쟁이,
노동자 총파업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일제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의 성격도 좀 보인다라는 부분, 민족적 상향도 있었다는 부분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의 변화 부분은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진 볼게요. 물산 장려운동. 이 당시 때는 글자를 오른쪽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경성방직 주식회사 관련된 홍보물인데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에서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자는 운동, 물산 장려운동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형평운동, 백정 출신들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는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형평 써있죠, 요 위에. 그리고 근우 써있어요. 근우에 여성운동,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 방정환 스님이 어린이는 잡지 만들었었고, 그리고 일제랑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 일제에 저항하고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쪽 안 봤네요. 국채보상운동. 자, 일본한테 빚을 갚자는 운동인데 국채 1,300만 원을 담배 피지 말고 1인당 20원씩 모아서 1,300만 원 갚자. 그래서 1,300만 원 나오면 무조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우리 보령에 그 다이소 있죠? 다이소 맞은편에 동상이 있을 거예요. 그 동상의 주인공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누군지 한번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대구가 중심지였지만 우리 보령 출신의 그 사람도 되게 왕성하게 활성했었다라는 거. 자,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세 경제 침탈은 4시기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개항 이후 한일합병까지. 그리고 일제시대 3시기를 나누는 것처럼 3시기로. 먼저 개항 이후 처음엔 개항장 무역으로 항구 주변에서만 활약하다가 육지까지 들어오고, 이권 침탈은 아간 파천 이후에 심해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국권 폐탈기 때는 황무지를 빼앗기고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저항들입니다. 곡식 나가는 거 막기 위한 반공령, 서울에 있는 상권을 지키기 위한 상권수호운동, 독립협회 중심의 우리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황무지 개근가 요구에 반대하는 보완의 활동. 이 보완의 활동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일본이 강요한 1,300만 원 국채를 갚자는 운동이었고, 대구 언론사의 지원, 그 다음에 모금 활동이 있었지만 통감부의 방해라 실패했다라는 거. 자, 일제시대는 3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아갔어요.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을 빼앗아갔어요. 30년대는 국가총동원법으로 사람, 물건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흐름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굳이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활약, 산미증식계획에서는 생산량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원했던 원래 계획대로 다수탈해 가서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30년대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있었지만 우리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공출이 행해졌었다라는 거. 자, 여기 대한 일제시대의 수탈에 대한 저항은 물산 장려운동으로 우리 민족과 사스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백정의 형평운동, 여성의 군웅의 소년운동은 천도교계통에서 어린이란 표현 나왔고, 농민 노동자들은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으로 어떤 항일 민족적인 성격까지도 보였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